80은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젠 여기저기서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니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거나 연금이라도 두둑하게 받아 경제적 여유가 있어 더 이상 밥벌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직도 학교 다니는 자식, 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고 있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70이 되면 지식의 높낮이, 80이 되면 돈이 많고 저금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자식도 큰 소용이 없어집니다. 건강이 최고의 권력이고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약봉지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이처럼 80대와 70대는 완전히 다른데요.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질지 고달파질지는 결국 60대, 늦어도 70대부터 어떻게 생활하냐에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70, 80, 90의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첫 번째는 10자식보다 배우자 하나가 낫다. 우리의 삶에서 배우자나 자녀만큼 고귀한 인연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남남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어 한솥밥을 먹는 무촌이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배우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쉽사리 외면하거나 인연의 끈을 놓을 수도 없지요. 때로는 큰 감사로 회한으로 얽히고 설킨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식들이 독립한 빈 둥지에서 40여 년 동안 함께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긴 세월을 부부가 원만하게 함께하려면 부부관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어떤 민족이든 금실 좋은 부부의 공통점은 상호 간의 배려일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강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최고의 노후 준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두 번째는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한다. 은퇴 전문가들은 최고의 은퇴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인데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2억에서 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 현금 흐름은 나이가 들수록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재취업을 힘들어합니다. 20에서 30년 이상 직장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받으며 견뎌온 삶이 자연스레 떠오르지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근무 환경이 좋았던 대기업 부장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작고 허름한 직장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현금 100만 원의 가치는 2억에서 3억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2억에서 3억 원 자산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의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평균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의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세 번째는 건강은 노후 행복의 열쇠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드물지 않은 시대가 될 테지만 건강한 100세와 입원해서 혼수 상태가 된 100세와는 삶의 질이 천양지차인데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세나 성공이 주는 행복은 딱 50세까지입니다. 나이 50을 넘어선 인생 후반전엔 전반전과는 다른 경기 운영 방식이 필요하지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오래 사는 비결은 하루하루의 사소한 본인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 100살까지 살기보다는 아프지 않고 75세까지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힘도, 움직이는 힘도 약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도 중요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도록 평소에 햇빛을 쬐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밥은 거르지 말고 아침 산책으로 햇볕도 하루 10분씩은 쬐어줘야 합니다. 일부러 멀리 여행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푸른 녹지가 있는 공원에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꾸준히 분비되어야 밤에 잘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의 질병이라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외출은 물론 식사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귀찮아지게 되고 결국 노쇠 현상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네 번째는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자.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음에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사업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5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시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사는 형편을 이웃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집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인데요.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6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입니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시기입니다. 물론 6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6번째는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집 근처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술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서 저녁 반주를 즐기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비극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7번째는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기보단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배우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자 남았을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세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풍경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7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만사가 무용지물입니다. 근육은 신체에 축적하는 연금입니다. 저축하듯 근육을 키우고 빚을 갚듯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사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다 적고자 하면 책 몇 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덧 중년에 닿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강상 놓치기 쉬운 부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운동하라. 엠마리 시바스의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 후반부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나온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국가가 권장하는 신체 활동 지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마리 시바스는 대다수 부자들은 늘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두 번째, 시기적절하게 휴식하라. 자연의 모든 동식물은 다 휴식을 취한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적당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의 악보를 보라. 유능한 작곡가는 악보 사이사이에 적당한 쉼표를 배치해 놓아 성악가가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만일 어떤 악보에 전혀 쉼표가 없는 곡이 있다고 해보자. 과연 그 노래를 끝까지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성악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중간에 숨이 막혀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사업과 비즈니스의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중간중간 쉬며 자신을 충전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치 핸드폰처럼 집에 돌아오면 충전기에 들어가 배터리를 충전해야 다음날 에너지 100%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식사를 집에서 손수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밥은 때 맞춰 빠짐없이 챙겨 먹고 다니고 있는가? 돈 버는데 바빠서 집에서는 햇반이나 라면, 냉동 가정식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외식이나 배달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침은 굶식, 점심은 김밥, 저녁은 양념치킨에 사이사이 커피와 베이글과 브라우니를 간식으로 드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평생 건강하기 원한다면 직접 식사를 집에서 손수 만들어 먹어라. 건강 관련 책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어보면서 결국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라. 최근 본격 자연 친화 예능 다큐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와 채널A 도시어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은 작품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예능 분야에서 참으로 오랜 기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명품 예능이다. 이 두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무엇보다 대자연 속 삶에 대한 대리 체험 기회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의욕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의 힘을 깨워야 합니다. 현역 시절엔 출세나 성공 등으로 도파민이 펑펑 쏟아져 나오지요. 하지만 노후에는 그 힘이 잠잠해집니다. 작은 성취를 해내야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의욕이 생깁니다. 가령 산책만 해도 어제보다 오늘 생각보다 더 오래 걸었다고 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지요. 배움이나 성장을 실감하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100세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인생이란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며 방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는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일을 택한다면 노자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노자의 명언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들도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므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언어로 얽매지도 마라. 어쩌면 당신은 이 세상 만물과 그 이름의 연결이 확고한 것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견이 개를 뜻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신을 뜻한다고 하면 그 또한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는 늘 이쪽에서 생겨나 저쪽으로 사라진다. 언어는 항상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는 열린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어로 얽매도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성취될 쯤에 실패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이가 전체의 사말이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가 전체의 사말이다. 그렇게도 쌩쌩했건만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해 가는 이가 또 전체의 사말이다. 이는 어째서이겠는가? 그들이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룬다. 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데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이 순종해도 그 주인이 되는 법이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은 가히 작다 하겠다. 만물이 기이해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하겠다. 성인이 큰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룰 수 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펴게 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약해지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할 수밖에 없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한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선 안 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하나로 내놓으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둘 사이에 뿌리 역할을 하고 조용한 자와 소란한 자가 함께 있으면 조용한 자가 뿌리가 되어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여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뿌리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루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싸워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롭다. 한데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라. 행동할 때는 일체의 억지스러움을 없애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어려운 일은 그것이 아직 쉬운 일일 듯 시작하고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해치워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물러설 줄 모르는 군대는 패하고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부러진다.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깨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널리 퍼진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기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땅을 가까이 하여 살아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어서 억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면 망칠 것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내버려두라. 그것 역시 완전한 그릇임을 깨달아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앞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서 쉴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반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 성인에게 모든 삶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절대 불변의 도.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욕심이 없으면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한 문이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다. 통치자가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사악한 것이 되나니 인류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고드나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 바다의 지혜를 배워라. 바다가 모든 물줄기의 왕인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바다는 겸손을 배우게 한다. 백성 위에 서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에 두어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에 세상은 그를 칭송하고 스스로 하인처럼 백성들을 섬기기에 세상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 발끝으로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과시하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이며 군더더기 행동이니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 또한 불필요한 잡념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 삶의 범위를 간소하게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줄어든다.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됨을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고 마음속에 품은 목적이 없기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휘어지면 온전해질 수 있다. 옛사람이 유연하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귀결된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곳이 비어 있으므로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겨우 아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다.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도자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하며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세상 만물은 모두 상대적이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아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 머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위를 귀하게 떠받들면 경쟁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애쓰지 말아라.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마음과 가슴을 비우게 하고 그 욕망을 약하게 하며 뼈를 강하게 한다. 애쓰지 않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돈은 텅 비어 있다. 돈은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끝없이 기쁘며 모든 것의 근원이다. 도 안에서 날카로운 경계는 무뎌지고 얽힌 매듭은 풀어진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 부드러워지고 티끌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 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자신을 버리면 성취를 얻을 수 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결국 앞에 서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무뎌진다.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불안함이 밀려온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면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일을 다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경계하라.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얻기 힘든 재물을 위해 애쓰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성인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만물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한다.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 높은 자리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왜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인가?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하라.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한 옛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의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 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이고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완전히 비워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세상 일의 혼잡함 속에서 끝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지 보라.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를 찾음이고 고요를 찾음은 제명을 사는 것이다. 제명을 사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음이다.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통찰이라 한다. 이 순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에 이르게 된다. 한결같음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치우침이 없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함이고 신성함이다. 신성해짐으로써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큰 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큰 도가 있을 때 행동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큰 도가 없을 때 행동은 인의로부터 나온다. 가족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도나 자애가 나서는 것이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나타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인과 의를 버려라. 사람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의를 되찾을 것이다. 기교와 이익을 끊어버려라. 도둑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두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소함을 보고 진정한 본성을 깨달아라. 자연은 별말이 없다.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별말이 없는 것, 그것이 자연이다. 매서운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는다. 억수 같은 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를 행하는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매서운 바람, 억수 같은 비는 과장되고 강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오죽하겠는가?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된다. 도와 덕에서 멀어진 사람은 실패와 하나가 된다. 만약 도에 순응하면 그 힘이 당신을 통해 흐르고 당신의 행동은 자연의 그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거대하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영원히 흘러가며 영원히 흘러가면 변함없이 돌아온다. 매사에 침착하라.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이를 깨달아 성인은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 침착하다. 화려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어찌 나라의 군주가 어리석고 경솔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바람에 흔들리게 내버려두면 그 근본을 잃게 되고 침착하지 못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는다. 힘으로 사람을 정복하려 하지 말아라. 군주를 보좌하는 이는 무력을 써서 군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기는 흔히 사용하는 자를 향해 휘둘러지기도 한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이 자라고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땅이 저주받아 흉년이 들며
흙은 그 모성을 잃어버린다. 목적을 이룬 후에는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뽐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힘으로 얻은 것은 머지않아 쇠퇴한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것은 금세 끝나버린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예로부터 하나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여서 맑고 땅은 하나여서 단단하며 영혼은 하나여서 가득하고 만물은 하나여서 온전하며 나라는 하나여서 바르게 된다. 이 모두는 온전함의 덕 안에 있다. 밝음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서는 듯하며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다. 진정한 힘은 약한 듯하고 진정한 순수함은 탁한 듯하며 진정한 맑음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위대한 예술은 정교하지 않은 듯하고 위대한 사랑은 무심한 듯하며 위대한 지혜는 철없는 듯하다. 도는 숨겨져 있고 이름도 없지만 도만이 온갖 것을 기르고 완성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모든 통로를 막고 입을 다물고 감각을 차단하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을 가라앉혀라. 이를 현묘한 합일이라 한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집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와 불명예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도를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 지배하려 애쓰지 말고 고정된 계획과 개념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세상에 금기와 제약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해지며 사람들이 장꾀가 많을수록 괴상한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꾸미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부터 이룬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부터 행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성인은 끝에 가서 큰 일을 버리지 않기에 결국 큰 일을 해낸다. 너무 쉽게 대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성인은 언제나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하기에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평온할 때 다루기가 쉽고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맡기가 쉽다. 약할 때 부서뜨리기 쉽고 미세할 때 흩어버리기 쉽다.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나라는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에서 쌓여 올라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잡으려는 자는 놓치게 된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가 없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놓치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할 즈음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도 처음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성인은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것을 모으지 않으며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는 만물이 제 본성을 찾도록 도울 뿐 함부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낫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복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세 가지 보물. 세상 모든 사람이 도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도는 저작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꽉 쥐고 가까이 살핀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겸손이다. 자애로움에서 용기가 나오고, 검소함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며, 겸손함에서 통솔력이 나온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라.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일을 대신할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누구도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노자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채우기만 했던 지난날은 너무도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오롯이 비우고 나면 충만해질 일만 남을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쉼없이 달려오느라 힘들었다면 최선을 다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결핍뿐이라면 이제부터는 노자처럼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만끽해보세요.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 불에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으므로 잠시라도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라앉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휘저을 수밖에 없다. 바다동물 중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된 이유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삶에는 무수히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곤 합니다. 역경과 고통도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행복과 불행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소중한 나를 위한 인생 처방전이 있다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살펴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증명할지 나도 모를 때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이 당신을 마음부자로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귀티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다.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함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귀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김정은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해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잘 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귀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의 7가지 비결. 인간관계는 참 묘하다. 아무리 잘해줘도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고 고비가 있어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궁금해한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물러선다. 나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쭈뼛쭈뼛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이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이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느낄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자.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 내 입장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주지 않는다. 오직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으면 가슴을 친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질투하지 않는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히 여기지 않는다.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란다.
어머니는 자식의 온갖 실수를 덮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비난해도 감싸준다. 언제나 자식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보살펴주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어머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소유욕이 생겨 갑갑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냉랭하고 외롭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란 점이다. 나는 이 정도 거리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는 너무 가깝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리감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과 내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가 눈길을 피하고 표정이 밝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만약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면 정말 좋을까? 어쩌면 나를 다 좋아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 않을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단점만 들춰낸다.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일 뿐이다. 그보다는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 싸우면 금방 화해한다. 나를 낮추면 더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자존심을 못 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 잘났다 하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가볍게 인정하고 금방 화해한다. 그런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을 또 경험한다. 왜 그럴까?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철석같이 믿게 수작을 부리기 때문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하게 칭찬하고 아부한다. 김웅은 검산해전에서 양념과 아부는 비슷하다. 한번 넣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다. 칭찬과 아부도 비슷하다. 한번 칭찬과 아부의 맛을 들이면 과하게 해줘야 만족한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반드시 과하게 칭찬하고 과하게 아부한다. 칭찬과 아부로 굳게 다친 마음의 빗장을 연 다음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치고 빠진다. 그러니 과한 칭찬이나 아부를 하는 사람은 경계하자. 소설가 김훈의 말을 새겨 들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너희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익 앞에서 돌변한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사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하여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 가능성이 크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뭐 한 가지라도 해주고 나서는 자기가 해준 것만큼 왜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는 사람. 계산하면서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관계가 서먹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급속히 친해진 사람. 좋은 관계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도 전에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잘 맞아서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바라는 이익이 있어서 단시간에 급속히 친해지고 거리가 좁혀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적정한 선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하면서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한다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같이 합의해 놓고 나중에 다르게 말한다. 일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만 사적인 일에서는 구두로 약속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은 이 점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나쁜 거짓말에는 문제가 있다.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이 필요해서 상대를 속이는 더 많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쁜 거짓말의 실체다. 여기에 사악한 마음이 끼어들면 사기가 되는 것이다. 사기꾼은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 상대의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까? 자기 합리화가 심하고 거짓말이지라고 떠볼 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기도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가족이나 친구, 친한 선후배나 동료는 편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 쉽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른다.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살펴보자.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내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진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은 그만 좀 하라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야박하게 군다고 한다.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며 서운해한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한다.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성공학의 전문가인 루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은 상대방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면 모를까.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돌아보자.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여 들어주는 것이다. 책임감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의 혈구지도란 말이 나온다.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라라는 뜻이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 싫다고 느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으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자. 당장 효과 보는 걱정 끄기의 기술.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거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거고, 편안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매일 걱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불안하고 현실이 팍팍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걱정하다라는 말에는 목 졸라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다. 걱정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는가? 오늘 이 순간을 살 뿐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소설가 공지영은 말했다. 인생에 관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다니. 물론 걱정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늘 지나치게 걱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걱정해서 되는 일은 없다. 밤낮으로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기 전에 일찌감치 내가 했을 테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서 살면 된다. 시간 단위를 줄여서 생각한다. 걱정하면 나쁜 점이 많은데 가장 나쁜 점은 두려움을 더 크게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다음 달에 매일 월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이럴 때는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다음 달 월세 하며 온 신경이 마련해야 할 월세에 집중된다. 월세를 못 낼 형편이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한 달 연기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보증금에서 한 달 월세를 공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리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해보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저절로 알게 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다음 달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할 일을 해보자. 오늘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당장 30분 안에 처리할 일을 해보자. 이렇게 시간 단위를 줄여서 일하다 보면 다음 달 월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있게 된다. 그리고 어떡하든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 번에 하나씩 바로 앞에 일만 하다 보면 견딜 수 있고 걱정했던 일도 충분히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 있다.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가 있다. 고민에 빠져 있어도 순간의 행복은 있다. 매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웃음, 커피와 달콤한 빵,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추는 춤,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는 행복. 고민하느라 그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누구와 나누기 때문이다.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서 누구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 충고,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과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 준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등 취향이 비슷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50에는 어떤 취향,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취향이 뚜렷해야 그것에 맞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게 찌들어 사는 느낌이 없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가식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다. 이득이 있으면 친했다가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외면해버린다.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가식적인 만남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매너 없이 갑인 것처럼 행세한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표현하는 말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사람과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그분이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가식적인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직원에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이후로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마음은 말로써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어 보였던 미소가 가식이었고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계산적이었고 달콤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상하고 관계에 환멸을 느낀다. 가식적이었던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처를 주지도 않았겠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최악일 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일 때 함께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친절을 베풀며 보답을 바란다. 정말 힘든 때가 있었다. 그때 끝까지 곁에 남아서 함께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내가 잘 나갈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관계를 계산하고 보답을 바랐던 사람들이었다.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오히려 진실한 관계가 더 빛났다. 나에게는 관계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알아차리는 기회였다. 사심 없이 친절을 베푸는 자가 있고 보답을 계산하고 다정하게 구는 자도 있다. 잘 될 때는 어떤 경우든 괜찮은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데 불행에 직면했을 때 그 관계의 속성이 드러난다. 바닥을 칠 때 함께하는 사람은 고맙게도 이겨내는 힘을 보태준다. 물론 평소 내 언행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인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계산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더는 얻을 것이 없어서 관계가 단절되고 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느냐이다. 호구가 되는 사람의 특징.
너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남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준다. 부탁한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봐, 실망시킬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기 실속을 챙기지 못한다. 왜 호구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남들이 좋아해주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퍼주기를 잘한다. 퍼준 만큼 되돌려 받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실속을 못 챙긴다.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준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상대가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만든 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준 사람 탓이다.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부탁을 들어줄 때는 상대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 반드시 묻자. 되돌려 받는 게 없으면 거절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겨우겨우 부탁을 들어주어야 상대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다. 확실히 반격할 줄 모른다. 대화 중에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러 대화 자체를 거부할 때,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할 때, 또 그 얘기야 하면서 중간에 끊어버릴 때,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어쩔래? 하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때,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라고 할 때, 이때 상대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면 호구가 된다. 무례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때는 똑같이 무시해야 한다.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니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이렇게 단호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이 더는 깔보지 않는다. 당장 호의는 못 되더라도 호구는 되지 말자.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무리한 부탁을 한다. 계속 부탁을 들어주니 나중에는 호의가 권리가 되고 부탁이 명령이 되는 것이다. 거절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거절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데이먼 자하리아데스는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해서 말한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는 습관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다. 거절의 습관은 개인적인 일에서든 업무적인 일에서든 당신이 관심사를 추구할 여유가 생기게 하고 일상의 곳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혼자가 편한 사람은 사람이 싫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보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단지 혼자가 편해진 것뿐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관계에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도 않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며 애쓰지 않는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여긴다. 삶의 결이 다른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좋지 않게 보는 사람에게까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노력한다고 관계가 만족스럽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하물며 나와 다른 사람이 모두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무리하게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남들에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고 설령 비판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관계에 최선을 다할 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영혼의 울림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와 자주 만나는가? 반갑게 일상 얘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주고받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말처럼 때로는 영혼의 울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귐도 필요하다. 너무 자주 만나면 영혼의 울림을 축적할 여유가 없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영혼의 울림을 축적할 여유를 마련한다. 안달복달하지 않고 기다린다. 자주 연락하면 친밀한 관계,
연락이 뜸하면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적당한 관계가 좋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깊은 관계든 얕은 관계든 할 것 없이 깊게 사귀어야만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니다. 깊게 사귄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다. 관계의 완벽이란 말은 가당치 않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마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관계를 선호한다. 새롭게 사람을 사귈 때도 마음이 편한지에 중점을 둔다. 나에게 잘해주고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척척 해줘서 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한 사람이다. 그러나 처음에 좋은 느낌으로 만났어도 점점 구속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미련 없이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낸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마음이 다치지 않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냥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르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 남에게 무리해서 친절한 사람일수록 불안감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상냥하고 잘해주려면 상대의 생각을 잘 살펴야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 타인 앞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할까.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건강할까. 또한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잘해주기 위해 내가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설령 잘 못해줘서 관계가 깨진들 달라지는 것도 없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 다름을 인정한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타인이 모두 내 마음 같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바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내 마음과 다름을 인정하기에 상처받지도 않는다. 자신을 잘 돌본다. 바닥을 칠 때가 있었다. 그때 친한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포기할까 봐 더 두려웠다. 내가 나를 애정하고 잘 돌볼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있어도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 잘 챙기고 보살핀다.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신에게 보상하는데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들으면 그런 말 좀 들으면 어때? 그 사람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